지금 프랑스에서는 한국행을 문의하는 전화로 마비 직전 상태입니다. 그 시작은 루브르 박물관 담당 큐레이터 부부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이전 그들은 프랑스 병원에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곧 죽을 건데 뭘 더 이상 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연명은 가능하지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도 정부도 심지어 의사들마저 등을 돌린 순간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름 하나, 대한민국 서울아산병원. 그들은 믿지 못했고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총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유럽이 포기한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은 나라. 의료가 아니라 철학으로 사람을 살린 병원. 그리고 루브르로 돌아온 지금 그는 한국을 극찬하게 되었는데요. 왜 세계가 이제 코리아를 말하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파비앙입니다. 48살, 루브르 박물관에서 25년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유물만 해도 수천 점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부터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은제 식기까지 저는 인류 역사의 흔적들을 분류하고 기록하고 보존해왔습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고 시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클레르가 쓰러진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오전 11시 클레르는 집 거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클레르의 산소 포화도는 8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신경계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 베를린 샤리테 병원, 취리히 대학병원까지 유럽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관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진단명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희귀자가면역성 신경퇴행 질환의 신부전이 동반됐고 호흡부전까지 겹쳤습니다. 의사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 연명은 가능하지만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클레르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갑고 가늘어졌습니다. 한때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누비던 손가락들은 이제 제 손가락 하나조차 제대로 감싸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숨 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내는 기계음과 섞여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반복됐습니다. 그해 11월 베를린에서 마지막 회진을 마친 독일인 신경과 전문의가 제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영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 메디컬 센터, 대한민국.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런 복합 사례를 다룰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루브르에 소장된 한국 유물 몇 점을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럽 밖의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병원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추가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증 케이스를 해외에서 치료받으시는 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되면 송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클레르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파비앙, 클레르를 파리에 두고 가야지. 낯선 땅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견디겠니?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르가 제게 속삭이던 그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 살고 싶어. 조금만 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2025년 1월 5일, 저는 클레르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료진 2명이 동행했고, 기내에는 간이 응급장비까지 실렸습니다. 13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클레르의 호흡을 지켜보고 맥박을 확인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시간이 흘렀고 세상이 바뀌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공항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구급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까지 약 50분 소요됩니다. 이동 중 상태 변화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높은 아파트 건물들, 이른 새벽인데도 환하게 밝혀진 거리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7시 10분, 구급차가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유럽 병원들처럼 복도에 환자들이 줄지어 누워있지도 않았고 의료진이 뛰어다니며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빠르게, 그러면서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클레르가 응급실 침대에 옮겨지는 순간부터 6명의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혈압을 재고, 누군가는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정맥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응급의학과 당직 전문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의학과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10분 안에 전문의가 내려옵니다. 정확히 9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의료진이 내려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클레르의 차트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본 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환자의학과 박선영입니다. 지금부터 중환자실로 올라갑니다. 보호자는 3층 대기실로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가 실려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층 중환자실, 대기실은 작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10개가 전부였고 창문 너머로 겨울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박선영 교수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애 가능합니다. 15분만 허락됩니다. 중환자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클레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선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정맥 주사 라인 3개, 소변줄까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클레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파비앙 씨, 대사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국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귀국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태가 더 악화되면 이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도 있습니다.
프랑스 보험사에서 한국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해도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해는 빨리 졌습니다.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8시 면회 시간이 다시 허락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클레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들어서자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클레르. 내가 여기 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한 방울씩. 나 여기서 그만해도 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너무 힘들잖아.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호흡이 가빠졌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밀려나듯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얀 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안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회진 때 교수님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프랑스에 있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상태 안정적이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기 싫어서 여기까지 온 걸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중환자실 옆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곧 선생님들 오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 들어왔습니다. 6명이 되고 9명이 되고 결국 11명이 됐습니다.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저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신경과 김도연입니다. 다학제 진료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중환자의학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까지 8개 과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11명의 의사가 클레르 한 사람을 위해 모인 겁니까? 김도현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파비앙 씨,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도현 교수는 차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클레르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명을 물을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물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네,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셨나요?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클레르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를 쳤고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성당에서 반주를 맡았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정원 가꾸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라벤더를 특히 좋아해서 집 앞마당에 가득 심었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병으로 인해 클레르 씨가 가장 잃고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거요.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울 겁니다. 김도현 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클레르 씨의 병은 단순히 장기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한두 과의 치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류마티스네과 교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교수였습니다. 면역 조절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존 면역 억제제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클레르 씨는 이미 심부전이 있기 때문에 약물 선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장내과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현재 35% 수준입니다. 정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호흡기내과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폐 기능도 문제입니다. 자발 호흡이 불안정해서 인공호흡기 적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지만 김도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파비앙 씨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모였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클레르의 유럽 병원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된 진단서들, 검사 결과들, 영상 자료들. 김도현 교수는 그중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비앙 씨, 이거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를린 병원에서 찍은 뇌 MRI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김도현 교수가 영상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세한 염증 반응이 보입니다. 유럽 병원에서는 이걸 단순 부종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염증이 신경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교수가 다른 영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장 MRI입니다. 좌심실 벽 두께가 불균일합니다. 이것도 놓친 부분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도현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단이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클레르 씨의 병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류마티스네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먼저 면역 조절 치료를 시작하되 기존 약물이 아닌 생물학적 제재를 씁니다. 심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가 이었습니다. 동시에 심장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조 장치 삽입도 고려합니다. 재활의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재활을 시작합니다. 근육이 더 약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도현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클레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병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11명의 의사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냈고 토론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도현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치료 시작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본 뒤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상담실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클레르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0% 위로 올라갔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가끔 제 손을 약하게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관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응급이신가요? 네, 아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소리. 중환자실 문 앞에는 의료진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정화 시도 중입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클레르의 침대 주변에 5명의 의료진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약물을 주입하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조절했습니다. 클레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씩 물러났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고 폐 기능도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진 때 김도연 교수님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김도연 교수가 왔습니다. 그는 클레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교수 혼자였습니다. 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 치료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도현 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로 전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만 하는 거죠. 그럼 아내는 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어렵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는요? 김도현 교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물 조합과 함께 신경보호 시술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자칫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칫하면 클레르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30에서 40% 정도라고 봅니다. 30에서 40%,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비앙 씨,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셔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둘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위험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이대로 멈춰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김도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학제 회의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사관 영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비앙 씨, 본국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우려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치료가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생명이 외교 문제입니까? 영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비앙 씨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입니다. 혹시 치료 중단을 고려해 보시는 건 안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포기했어도 보험회사가 포기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파비앙 씨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중환자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기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루브르 큐레이터, 한국에서 무리한 실험적 치료. 기사 내용은 왜곡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를 강요받고 있는 것처럼 써져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병원을 믿을 수 있나? 왜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 위험이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현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장 직속 고위험 치료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게 뭡니까? 위험도가 높은 치료를 진행할 때 여는 회의입니다. 병원 차원에서 치료를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거부될 수도 있습니까? 김도현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고위험 치료심의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앉아 있었지만 다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김도현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파비앙 씨,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도현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도현 교수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클레르 씨, 강한 분입니다. 끝까지 버텨주실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김도현 교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만약 실패하면 교수님께도 문제가 생길 텐데. 김도현 교수는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안 된다고 일찍 말하거나 될 때까지 해보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약물이 투여되고 신경보호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시술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박선영 교수가 나왔습니다. 시술 끝났습니다. 일단 안정적입니다. 면회 가능합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도 좀 쉬셔야 합니다. 제대로 주무신 게 언제입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클레르 씨가 깨어났을 때 보호자님이 쓰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습니다. 메뉴를 볼 줄 몰라 그냥 주인에게 손짓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드릴게요. 얼마 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떴을 때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병원 가는 거 맞죠? 환자 있으시죠? 저는 놀라서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몸짓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말없이 그냥 웃으며 저는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탕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클레르를 살려주세요. 다음 날 새벽 6시 간호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보호자님, 깨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클레르 씨 상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소식일까? 간호사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클레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95%였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목소리였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응, 클레르. 나야. 내가 여기 있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김도현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보고 클레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뒤에도 클레르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힘들어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혈압이 안정됐다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은 매일 회진을 돌며 약물을 조절했고 저는 매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클레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클레르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 두 개였습니다. 물, 아파, 고마워. 그러다 짧은 문장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밖에 날씨 어때?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밤, 상황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책이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클레르 씨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저는 책을 내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의료진이 다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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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규칙이 깨진 소리였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며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다시 찍고 응급 약물 준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클레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경보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삐, 삐, 삐. 의료진이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저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 처치로 잡았습니다만 박선영 교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아침까지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밤은 병원에 계세요. 언제든 부를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2월 중순의 밤은 길었습니다. 밤 10시, 김도현 교수가 왔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비앙 씨, 아직 여기 계시는군요. 네, 김도현 교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르 씨, 정말 강합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클레르 씨는 계속 버티고 있어요. 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김도현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파비앙 씨가 하고 계신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을 뿐인데요. 함께 있어주는 거요. 클레르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김도현 교수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당직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김도현 교수가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고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간호사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혈압도 안정됐고요. 지금 차트 보세요.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선들이 점점 안정적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조금 전부터요. 김도현 교수님도 확인하셨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박지은 선생님 부를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히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클레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보이는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박지은 간호사가 클레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르 씨, 잘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클레르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박지은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느끼세요? 반응해요. 저도 클레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클레르, 나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클레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했지만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안 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레르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김도연 교수가 다시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클레르를 진찰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클레르 씨 몸이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될 겁니다. 그날 이후 클레르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안정됐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2주일 뒤에는 혼자 물을 마셨습니다. 3주일 뒤에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한국 의료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 클레르 곁을 지켰습니다. 박지은 간호사는 새벽 3시에도 클레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주말에도 회진을 왔습니다. 박선영 교수는 밤늦게까지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에 의지했고 그 다음엔 보행기를 잡았고 마침내 아무것도 잡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치료사가 매일 와서 운동을 도왔습니다. 클레르는 땀을 흘리며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클레르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있어? 저 나무, 꽃이 피려나 봐. 클레르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봄이 왔네. 응, 봄이 왔어. 클레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응, 우리 살았어. 4월 초, 김도현 교수가 종합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뇌 MRI, 심장 MRI,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틀에 걸쳐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4월 11일 오전 저는 김도연 교수 진료실로 불려갔습니다. 클레르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도연 교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도연 교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클레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치입니다. 신경염증 사라졌고 심장 기능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폐 기능도 문제 없습니다. 면역 수치도 안정적입니다. 클레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완치입니까? 김도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치료 필요 없습니다. 퇴원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클레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도연 교수는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도연 교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김도연 교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클레르 씨가 잘 버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비앙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 교수는 클레르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해 프랑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 베를린 샤리테 병원, 취리히 대학병원까지 진단서, 치료 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전부. 이틀 뒤 베를린 병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결과 확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리 병원에서는 아무 답장도 없었습니다. 취리히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4월 15일 클레르는 퇴원했습니다. 그날 아침 박지은 간호사가 병실로 와서 마지막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클레르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클레르가 박지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 잡아주셨잖아요. 박지은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박선영 교수도 왔습니다. 류마티스내과 교수도 왔습니다. 재활의학과 치료사도 왔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클레르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교수가 왔습니다. 그는 클레르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다시 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레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손가락 기능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클레르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들을 천천히 움직여봤습니다. 5 손가락 모두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클레르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입구를 지나 주차장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클레르가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하얀 건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응? 저 병원이 날 살렸어. 응. 아니, 저 사람들이 날 살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가 병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클레르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도 산소호흡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클레르가 창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올 거야. 응? 한국에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꼭. 저는 클레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시 오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7월에 파리는 햇살이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출근했고 클레르는 집에서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음계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건반을 더듬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짧은 곡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예전에 치던 곡들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쇼팽.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번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루브르 지하 수장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관 유물 재정리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업이었지만 계속 미뤄졌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수장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 신라시대 금관 파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15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얇은 금판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 새 모양, 곡선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들고 들여다봤습니다. 그 섬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상자. 고려시대 청자였습니다. 9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비색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푸른색이었습니다. 표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상자. 조선시대 금속 활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6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었지만 각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올려봤습니다. 이것들로 책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유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정교함, 이 집요함, 이 완벽을 향한 집념. 서울 아산병원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김도현 교수가 클레르의 뇌 MRI를 들여다보던 모습. 미세한 염증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던 그 눈빛. 박지은 간호사가 새벽 3시에도 클레르의 손을 잡아주던 모습. 박선영 교수가 밤늦게까지 중환자실을 지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유물들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과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다. 그 정신은 1500년 전 금관을 만들던 장인에게도 있었고 900년 전 청자를 빚던 도공에게도 있었고 600년 전 활자를 만들던 기술자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서울의 병원에도 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클레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클레르가 돌아봤습니다. 들었어? 응, 완벽했어. 클레르가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손가락이 예전만 못해. 나한텐 완벽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클레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한국 생각나? 응, 매일. 나도 매일 생각나.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저녁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서울의 아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프랑스 의학 학술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레르의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서울 아산병원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뒤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3명이 클레르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틀에 걸쳐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가장 선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보입니다.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진단 자체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병원의 접근법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성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그들은 논문 발표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파리에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루브르 한국관 전시실에 서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유물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한국 유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관, 일본관에 비해 규모도 작았고 알려진 것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유물들 안에 담긴 정신을, 이 민족이 얼마나 끈질기고 정교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한 젊은 여자가 신라 금관 파편 앞에 섰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정교하다. 1500년 전 거라고? 응, 신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큐레이터세요? 네, 저는 파비앙입니다. 이 유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 유물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금관의 제작 기술, 청자의 비색, 금속 활자의 혁신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신, 완벽을 향한 집념, 사람을 향한 헌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생명을 한국이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르의 병, 유럽 병원들의 포기,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기적.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이 믿기 어렵죠. 저도 겪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 금관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정교한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관을 만들 때도, 사람을 살릴 때도. 그날 저녁, 저는 루브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관 전시 확대 제안서였습니다. 더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정신까지.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지켜온 문명입니다. 루브르는 이 문명을 더 많이, 더 깊이 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 아산병원의 하얀 불빛이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레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루브르에서 한국 이야기했어. 관람객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한국이 당신을 살렸다고.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클레르가 책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다시 가? 한국? 응, 꼭 다시 가야 해. 감사 인사 제대로 하고 싶어. 저는 클레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내년 봄에. 약속해? 약속해.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서울을 비추고 있겠지. 서울 아산병원을 비추고 있겠지. 지금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겠지. 저는 기록합니다. 루브르의 큐레이터로서, 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국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으로서. 내 아내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신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문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민족,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 1500년 전 근관을 만들던 그 손길이 지금도 병원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의료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은 위대한 인간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에게도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